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여러 미국 주식 티커들, 그 최신 동향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핀테크부터 헬스케어, 미디어, 식음료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주요 뉴스 헤드라인이랑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 자료들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저희 목표는요, 그냥 뉴스를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청취자분께 정말 중요하고 좀 의미 있는 통찰, 그런 핵심 정보를 뽑아드리는 겁니다.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확실히 몇몇 기업들은 좀 주목할 만한 발표나 움직임이 있었어요. 실적 발표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파트너십 소식이나 M&A 루머 같은 것도 눈에 띄고요. 반면에 또 어떤 기업들은 비교적 조용했죠. 그럼 섹터별로 어떤 중요한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인 소식이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티커가 포함된 핀테크, 그리고 대출 관련 기업들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는 특히 어펌, AFRM, 랜딩클럽, LC, 로빈후드, HOOD, 코인베이스, COI인 이쪽에서 좀 주목할 소식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펌부터 좀 보면요. 글로벌 결제 업체죠. 월드페이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협력을 늘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월드페이의 인베디드 결제 솔루션에 어펌의 그 선구매 후 결제, BNPL 서비스 있잖아요. 물건 먼저 받고 나중에 나눠내는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서비스가 이제 통합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파트너십 확대, 그 이상인가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 SaaS 플랫폼들,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훨씬 쉽게 어펌을 결제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개발 장벽이 낮아지니까 어펌 서비스 채택이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경쟁 치열하잖아요. 이 BNPL 시장. 여기서 더 넓은 고객 기반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그래서 약 3%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결과 같아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뉴스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전략까지 봐야겠네요. 랜딩클럽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랜딩클럽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 그러니까 EPS랑 전체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아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EPS는 예상치의 거의 3배에 달했는데요. 3배나요? 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 관련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보통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호실적을 냈다는 건 랜딩클럽의 대출 심사나 플랫폼 운영 모델이 시장 우려보다는 훨씬 견고하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숫자가 잘 나온 걸 넘어서 현재 경제 환경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걸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여러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거고요. 아하, 실적 숫자에 담긴 의미가 훨씬 깊군요. 로빈후드 소식도 흥미롭습니다. 그 캐시우드가 대량 매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 있잖아요. 거기서 자신들의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해서 약 2,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로빈후드 주식을 샀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크 인베스트가 워낙 혁신 기술주 투자의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니까 이런 대규모 매수는 종종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 회사에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물론 그 해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코인베이스는 AI 관련 기술 소식에다가 정치적인 루머까지 좀 겹쳤네요. 네, 코인베이스는 페이먼트 MCP라는 시스템을 새로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지갑 기능을 주는 기술이에요. 약간 미래 금융 환경에서 AI 역할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 CG를 사면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가 언급했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이런 사실 확인도 어렵고 실제 영향력도 좀 불확실하니까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에코플래통 인수 관련해서 분석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핀테크 티커들, 업스타트, UPST, 소파이, SOFI, 스퀘어, SQ, 페이팔, PYPL 이런 곳들은 지난 하루 동안은 좀 잠잠했군요. 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중대한 SEC 공시, 그러니까 기업의 중요 정보 발표나 공식 보도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파이는 한 이틀 전에 예측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PYPL은 지난 9월 파트너십 발표가 가장 최근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융의 세계에서 이제 건강의 세계로 넘어가 보죠.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텔라닥 TOCC와 라이프MD, LFMD,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LLY에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다고요. 네, 텔라닥에서는 좀 중요한 경영진 변동이 있었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CFO죠. 회사의 재무를 총괄하는 임원인데 말라 머시라는 분이 11월 21일부로 사임한다. 이런 소식이 펌 8-K로 공시됐습니다. 그 펌 8-K라는 게 기업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내는 공시 서류거든요. CF의 갑작스러운 사임이라 이게 보통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C-레벨 임원, 특히 CFO가 예상치 못하게 사임하면 회사의 어떤 전략 방향이나 내부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키울 수 있죠. 텔라닥이 동시에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이 연간 목표 범위에는 부합할 거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요. 그래도 경영진의 안정성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니까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이프MD는 계속 소송 관련 소식이 나오네요. 네, 이건 새로운 소식이라기보다는요. 특정 기관의 주식을 사신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증권 사기 집단 소송이 있는데 그 원고 대표 신청 마감일이 다가온다. 이런 안내성 보도입니다. 회사가 자회사인 렉스MD의 고객 확보 비용 증가,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안 알렸다. 이런 주장이 소송의 골자고요. 일라일릴리는 요즘 아주 뜨거운 GLP-1 약물 관련 분석이 나왔군요. GLP-1이 비만이나 당뇨 치료에 쓰는 약물 계열이죠? 네, 정확합니다.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만드는 이 GLP-1 비만 치료제가 점점 더 많이 쓰이면서 미국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있었고요.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건 좀 흥미로운데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전 세계 약값을 통제하기 위한 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내놨어요. 이건 대형 제약사들한테는 잠재적인 규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다른 헬스테크 기업들, 아메리칸 웰, 힘센 헐스, 노보노디스크, 닥시미티, 비바 시스템즈 이런 곳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큰 움직임은 없었나요? 네, 이들 기업 관련해서는 지난 하루 동안 주목할 만한 개별 뉴스나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HIMS는 지난주에 CEO 주식 매도 소식이 있었고요. NB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LY랑 같이 GLP-1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기술 기업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픈도어, 오픈, 진로우, G, 로켓 컴퍼니즈, RKT 이쪽에 뉴스가 좀 있군요. 네, 오픈도어는 파트너십 전략이나 고성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여러 매체에서 나왔고요. 진로우는 400개 이상 지역의 주택가격 전망치를 올렸고 또 흥미롭게 2026년 주택 트렌드로 아늑한 독서 공간 이런 걸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사인 코스타랑 기술 관련해서 분쟁이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루킷 컴퍼니즈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전망이 썩 좋지 않은가 보네요. 네, 10월 30일에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인데 실적 감소를 예상한다 이런 프리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자회사인 레드핀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하고도 좀 연결되는데요. 모기지 금리가 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게다가 미스터 쿠퍼 인수 이후에 추가적인 인력 감축도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주택 담보대출 시장에 어려움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에요. 페니메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뉴스보다는 좀 간접적인 소식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페니메랑 비슷한 정보 후원 모기지 업체죠. 프레디맥 보고서에서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애폴리오는 실적 발표 날짜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투자자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인데요. 당초 어제 10월 23일로 알려졌던 애폴리오의 3분기 실적 발표일
발표일이 10월 30일 목요일 시장 마감 후로 정정 공지가 됐습니다. 날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코프는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정기 업데이트로 보이는 폼 8K 공시가 있었고요. 코스타그룹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랑 실적 감소 예상 기사가 있었습니다. EXPI나 COMP, OPG, AD 같은 다른 부동산 기술 기업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와 스트리밍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WBD 이쪽 관련 M&A 루머가 가장 뜨거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WBD가 그 전략적 대안 검토를 발표한 이후에 인수합병 관련 소문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아주 구체적인 루머가 돌았는데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측이 주당 23달러에서 24달러 정도의 인수를 제안했는데 WBD가 거절했고 파라마운트는 주당 25달러 이상으로는 살 생각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와, 이렇게 구체적인 가격까지 거론되는 루머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루머의 진위 여부가 현재 WBD 주가뿐만 아니라 미디어 업계 전반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격 줄다리기는 양측이 생각하는 WBD의 부채 규모라던가 자산 가치 아니면 미디어 산업 재편 방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한편 피닉스 파이낸셜이라는 기관 투자자가 지난 2분기에 WBD 지분을 150% 이상 아주 크게 늘렸다는 14회수 공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분기별 보유 주식 현황 보고죠. 그것도 있었는데 이건 WBD의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기관도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상황이네요. 로쿠와 넷플릭스 소식은 어떤가요? 로쿠는 10월 30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주당 순이익 0.07달러, 매출 10억 600만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는 이틀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랑 EPS가 예상치를 좀 밑돌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후속 분석 기사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푸보, 디즈니, 콤캐스트는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비교적 조용했군요. 네, 이들 기업은 지난 24시간 동안 중대한 신규 뉴스나 공시는 없었습니다. 디즈니는 테마파크 사업 관련해서 분석 기사가 일부 있었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올스테이트와 프로그레시브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올스테이트 AL에서는 좀 상반된 신호가 나왔어요. 우선 토마스 제이 윌슨이라는 임원이 약 32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폼4 공시, 즉 내부자 거래 공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내부자 매도면 보통 좀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 않나요? 그런데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내부자의 대량 매도는 당연히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투자 분석 업체인 잭스에서는 올스테이트 주가 차트에서 해머형 패턴이라는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가 나타났고 실적 추정치도 올라갔다. 이런 이유로 매수 등급을 부여했어요. 이렇게 내부자 매도라는 잠재적 악재와 또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가 공존하는 상황은 투자자들이 여러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최근 주목받는 주식으로 꼽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좀 낮췄는데 그 이후에 잭스에서 프로그레시브를 트렌딩 스탁으로 선정하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레모네이드 LMND와 히포 HIPO는 지난 24시간 동안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홈 퍼니싱 기업들입니다. 이 섹터는 개별 기업 소식 말고도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먼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요. 미국 9월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거래가 줄면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소비도 좀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섹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으로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개별 기업들의 소식은 어땠나요? 러브색은 텔세이 어드바이저리 그룹이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22달러로 좀 낮췄고요. CEO의 내부자 매도 공시, 폼4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매도는 10B 벌스일 1 계획에 따른 거라서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매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웨이페어는 데코 AI라고 해서 생성형 AI 기반의 가상 룸 디자인 기능, 이걸 새로 출시하면서 기술력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는 게 좀 흥미롭네요. RH, 예전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죠. 여기는 CEO가 직접 시장 상황에 대해 언급했군요. 맞습니다. RH의 CEO 게리 프리드먼이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럭셔리 주택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도전적인 시장 환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 발언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죠. 또 기존 신용한도를 늘리는 개혁 수정 관련해서 폼 AK 공시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가구 섹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소식들입니다. 윌리엄스 소노마는 자사 브랜드인 웨스트 엘무에서 지속 가능한 가구 라인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CEO의 스톡옵션 행사 및 일부 주식 매도 관련 공시 폼4가 있었습니다. 레이지보이는 독립딜러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이제 식음료 기업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회사인 셀시우스, CELH는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네, 투자은행 웨드부슈가 셀시우스 CELH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를 다시 확인했고요. 잭스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펩시와의 유통 파트너십이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경쟁사인 몬스터 베버리지 M&S는 임원이 약 12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과 관련 폼4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부자 매도 소식이네요. 거대 음료 기업인 펩시, PEP와 코카콜라, KO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펩시 PEP는 분기 배당금 지급을 발표했고 관련해서 폼 8-K 공시가 있었습니다. 워낙 꾸준한 배당으로 유명해서 배당 황제주 이런 평가도 받고 있죠. 코카콜라 KO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또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오틀리의 신제품 출시 소식과 스타벅스의 노조 파업 계획 소식도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귀리 음료 회사죠. 오틀리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라인 확장을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폼 6K, 그러니까 해외 기업 공시로 알렸습니다. 스타벅스는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노조가 새로운 근무 스케줄 정책에 반발해서 미국 10개 도시에서 파업을 계획 중이다 이런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노사 문제는 앞으로 운영 차질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편 JP모건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벨링 브랜즈는 실적 프리뷰 기사가 있었고요. 더치브로스는 소규모 매장 확장 뉴스가 있었는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터입니다. 의류 및 신발 기업들인데요. 어그, UGG랑 호카 브랜드로 유명한 데커스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뉴스였죠. 네, 그렇습니다. 데커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숫자 자체는 아주 좋았어요. 주당 순이익 EPS는 1.82달러, 매출은 14억 3천만 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주력 브랜드인 호카가 15%, 어그다 12% 성장했고 해외 매출이 거의 30% 가까이 늘면서 성장을 이끌었죠. 실적은 좋았는데 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7% 넘게 하락한 건가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나요? 이게 바로 실적은 좋았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시장 반응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문제는 회사가 제시한 연간 매출 전망치였습니다. 약 53억 5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치였던 55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아무리 과거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의 설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이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폼 4K로 공시되었고요. 정말 시장은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럼 나이키, 룰루레몬, 온홀딩은 어땠나요? 나이키는 킴 카다시안의 속옷 브랜드 스킴스와의 잠재적 파트너십에 대한 분석 기사라던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요. 룰루레몬은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매력적이다 이런 분석이 시킹알파 같은 투자 플랫폼에서 나왔습니다. 온홀딩은 최근 주가가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는 보도와 함께 곧 발표될 실적 EPS 0.34달러의 매출 약 9억 5천만 달러 정도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들 세 기업은 데커스만큼 그렇게 극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많은 기업들의 소식을 짚어봤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역시 실적 발표 시즌의 영향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랜딩클럽처럼 예상을 확 뛰어넘는 실적으로 환호받기도 하고 또 데커스처럼 좋은 실적을 내고도 미래 전망치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M&A 루머처럼 기업의 소유 구조나 전략 방향 자체를 막 뒤흔들 수 있는 큰 이벤트도 계속 주목해야 하고요. 어펌의 파트너십처럼 기술이나 사업 모델 확장에 중요한 움직임도 있었죠. 올스테이트나 몬스터 베버리지의 내부자 거래 소식은 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스타벅스 사례처럼 노사 관계가 기업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올스테이트처럼 내부자 매도 소식하고 긍정적인 기술적 분석이 동시에 나오는 이런 상반된 신호나 또 데커스처럼 실적 발표 후에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은 정보를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가구 섹터에서 봤듯이 개별 기업의 뉴스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같은 거시경제 지표가 섹터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모 하나하나를 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서로 연결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각이 필요하죠. 네, 이렇게 방대한 정보를 매일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청취자분께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수많은 뉴스들, 실적 발표, 공시, 루머들 속에서 과연 진짜 중요한 신호는 무엇이고 그냥 일시적인 소음은 무엇일까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기준으로 핵심을 꿰뚫어보는 힘, 이걸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